곳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주요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주총 의결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주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이때가 주식 분할이 진행되던 해이죠. 그리고 당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주총 투표 결과까지 정리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총 같은 경우는 6월 13일에 이루어지고 테슬라 측에서 대리인 투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6월 12일까지라고 테슬라가 제시한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테슬라 측에서 접수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브로커나 증권사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투자자 분들에게 안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투자자 분들로부터 어떻게 투표할 건지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걸 정리하고 다시 테슬라 측으로 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2022년도 주총 의결권 행사를 참조해서 올해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2022년 7월 19일에 공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신한금융과 관련된 내용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이 주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주총보다 2주 정도 전에 신한금융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 공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투자자분들에게 드려서 전화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블로그 내용을 보게 되면 흐물흐물님께서 키움증권의 의결권 참여 방법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2022년인데 7월 22일로 신한보다 조금 더 늦게 관련 안내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종 마감일까지 보게 되면 29일로서 이 안내가 나가고 일주일 동안 대리인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한 같은 경우는 전화로 참여가 가능하였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2022년의 경우 이메일로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메일로 참여가 가능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안내가 나온 날짜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대리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마감일은 28일이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주총이 일어나기 2주에서 3주 전에 투자자 분들에게 먼저 안내를 시작하고 안내가 나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서 대리인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주총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5월 말에 본인의 증권사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관련 안내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6월 1일까지 이런 안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시게 된다면은 직접 본인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자면은 이번 6월 1일까지 본인의 증권사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안내를 못 받으신다면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관련 안내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6월 1일에서 6월 7일 혹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동안 이메일 혹은 전화 통화로 지난 4월 15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6월 1일까지 조금 기한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혹은 5월 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으신다면은 이번에 주총을 통해서 투표하게 되는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에 맞춰서 찬성 혹은 반대 투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주총이 일어나고 또 그 결과 발표를 살펴보게 되면 2022년 같은 경우 8월 4일 주총이 진행되고 바로 8월 5일 주총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 주총이 진행된 5월 16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에 또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부 시간 기준 6월 13일 추총이 진행이 되고 또 20일 이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밖에 테슬라의 주요 소식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 정님으로부터 테슬라가 H100 GPU 10만 대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루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일론이 말할 확률이 높다라는 정보를 공유하셨고 이 정보의 소스로는 엔비디아 직원으로부터 들은 정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론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여러 번 이야기한 점, 그리고 과거에 공개되었던 H100 GPU 기준 컴퓨팅 능력 그래프에서 테슬라가 2등이고 X와 XAI 이 둘을 합친 기업도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면 2등이다라고 말을 하며 상당히 높은 컴퓨팅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 점을 돌이켜보면은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이 AI의 작동 원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미래에 만들 때는 그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친절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컴퓨팅 능력이 증가하였다라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신경망의 아주 기초적인 구조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뉴런이라고 부르고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처럼 자극이 왔을 때 불이 켜지게 되죠. 이걸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뉴런들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연결될 때마다 요 하나하나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중치와 이 뉴런의 값을 곱한 거를 전부 다 합산해서 이제 얘가 활성화될지 활성화되지 않을지가 정해지게 되죠. 마지막에 또 바이어스를 하나 빼주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기 보이는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중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가중치 모두와 각 뉴런마다 빼주는 이 바이어스를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AI 맥락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오픈 AI가 챗 GPT-4를 만들면서 공개했던 문서입니다. 이 문서 중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한 확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당 비트 수라는 게 LMM 모델에서 다음 단어를 예상할 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낮을수록 불확실성이 낮다라는 의미고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픈 AI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GPT-4에 해당하는 컴퓨팅 능력을 모두 다 활용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컴퓨팅 능력을 가진 모델을 여러 개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그 모델들을 이렇게 점으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모델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많은 컴퓨팅 능력을 투자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즉 이 경우에는 챗 GPT-4이죠. 이 정도 성능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 보니까 그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의 성능의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AI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혹은 스케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계산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은 GPU 개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U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우리가 봤던 요 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중치라고 하였고 적합한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트레이닝인데 GPU가 많다면은 이 트레이닝을 더욱더 많이 해서 빠르게 적합한 가중치를 찾을 수 있고 요게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뉴런의 개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 뉴런 하나하나가 자그마한 규칙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규칙을 파악하는지조차 모르는데 돌려보니까 잘 작동하더라 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를 늘려서 아까 말했던 매개 변수라는 게 요 가중치와 바이어스였죠. 이 뉴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매개 변수와 가중치도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더 이상 트레이닝 컴퓨팅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매개 변수를 더 키울 수 있고, FSD 버전 12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매개 변수만 키우면은 챗 GPT가 보여줬던 것처럼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성능이 증가하는 그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엔투엔드 이전 버전에서는 이 트레이닝 방식의 차이점 때문에 모델을 조정하는 엔지니어의 시간이 병목이었는데, 더 이상 그게 병목이 아니라 모델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데이터가 병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모델의 스케일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요 맥락을 이해하고 난다면은 현재 보이는 FSD에 아직까지 주행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의미 없는, 이 전체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의미 없는 비판점이 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는 FSD 시작이 12로 바뀌면서 여기쯤 시작이 되었다면은 이전 컴퓨팅 능력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내부팀은 이걸 먼저 봤을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이제 1분기 어닝콜이 진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같은 경우는 기대치는 사실 바닥이고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량 자체가 상당히 낮게 나왔었죠.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던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테러리스트가 기가 베를린 고압 송전탑에 불을 지르는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그냥 평화롭게 선박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쏘아서 선박 운행을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지난 1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상보다 낮은 수준의 인도량이 확인이 되었고, 또 그 전 분기에 벌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어닝 수치로 봤을 때는 어떻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가 절대 없는 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이 FSD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물밑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신기술이 있다, 산업 자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신기술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질문들을 보게 되면은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실제 수익 창출은 언제 하는지, 현실적으로 언제 어닝을 올릴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고, 또 차세대 차량과 관련된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로보택시 자체가 차세대 차량이죠.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의 차이는 핸들과 페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요 두 가지 가지고 특히 로이터에서 나왔던 이 저가형 차량이 미뤄졌다라는 소식으로 상당한 퍼드가 나온다라는 것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플랫폼에서 페달과 핸들을 붙이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또 그쪽으로 쏠려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주요 우선순위와 집중 목표가 무엇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FSD와 관련된 질문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언제 FSD 이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FSD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었던 기회는 또 끝이 났고, 미래에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데, FSD가 우버 드라이버를 대체하는 순간이 되면은 지금까지 판매한 FSD 가격 자체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FSD 영구적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허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FSD 성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FSD 판매 자체가 끝이 날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FSD 라이선스를 문의한 기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조금이라도 빨리 문의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수면에서 FSD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라이선스를 문의한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또 테슬라의 답변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FSD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작동하는 FSD와 도시에서 작동하는 FSD인데 최근 들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게 도심 FSD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FSD를 작동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이 우선순위가 높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집중했던 문제이죠. 지금 벌써 만들어진 FSD 버전 12 이 베이스 모델을 확대하기만 한다면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FSD 발전과 함께 고속도로 쪽은 뭐 자연스럽게 함께 연계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훌륭한 내용도 있었는데 FSD 신경망 훈련에 더 이상 컴퓨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가치가 높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테슬라 측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오픈 AI의 파라미터를 확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를 예상했었던 이런 예측 가능한 확장성과 관련된 대답이 이번 어닝콜에 나오게 된다면 본질적인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가장 크게 높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반응이나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장 확정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트레이닝 컴퓨팅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금 상황을 테슬라 측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전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소식이 또 니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리콜을 요구하였는데 그 대수가 3,878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이 3,878대인데 이거 자체가 아주 높은 수준의 트럭 판매가 벌써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포드가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 판매가 감소해서 20% 인원 감축이 일어났다라는 포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또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며 캘리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1분기 트럭 판매량을 보게 되면 GM의 허머가 1668대이고 사이버 트럭은 2803대인데 벌써 사이버 트럭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품성 자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리콜 대상이 또 3878대이기 때문에 1분기 동안 더 팔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2분기가 시작되고 벌써 1000대 이상을 팔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판매 속도가 거의 뭐 미친 속도인 거죠. 기존 트럭보다 더 잘 팔리고 있으니까.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포드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정보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리콜을 요구한 이유는 가속 페달 패드가 이탈될 경우에 내부 트림에 끼어서 계속해서 가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리콜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충돌, 부상 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또 관련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 인도량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게 이번 1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지나가는 선박에 미사일을 쏘는 미친 짓이나 테러리스트가 방화하는 일이나 뭐 예상하기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게 이번 1분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도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런 예외적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0.47% 올라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브랜드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수요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1등으로 증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2007년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인터뷰 내용입니다. 처음에 아이폰이 출시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한 인터뷰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500? 500불? 이제 휴대폰을 약정을 하고도 500불을 낸다는 거는 내가 들어본 휴대폰 중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가 없으니까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겠죠. 이메일 활용하는데 그닥 적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웃긴 내용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항상 반복이 되고 이게 역사입니다.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날 때 그 변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 변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머저리 취급당하는 게 반복되는 게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기차의 혁명 벌써 많이 일어났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혁명인 자율주행 혁명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런 큰 흐름의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 힘든 구간이라는 건 또 분명 사실이지만 더 크게 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성취하게 될 여러 혁신들의 가치가 더욱더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